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조기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경선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모두 마감하는데 민주당에선 경선 룰 잡음이, 국민의힘에선 빅텐트 구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를 주재하고 경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최종적인 투표 마감 하는 4월 27일까지 이 기간 내에 국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을 받고 12일 동안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27일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경선 규칙을 놓고 당내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룰이라면서 경선 불참을 선언했고,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경선에는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8명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내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뽑아 2차 경선을 치를 방침입니다. 당내부에선 반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경총에 방문하고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비전 발표회를 엽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차출론과 관련해 입장 표명 없이 통상 대응을 포함한 국정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과를 설명하며 필요하면 또 직접 소통하겠다는 자신감까지 보였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 매우 만족했다며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상세한 설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협상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90일간의 상호관세 적용 유예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재조정 정책이 발표됐다는 겁니다. 장관급 협상단의 신속한 방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소통도 예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대행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선 통상 대응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미대사 출신의 통상 전문가란 기반을 바탕으로 대선 차출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정부 관계자는 줄곧 마지막 소임이란 표현을 써왔다며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표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안팎에선 한대행이 관세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가시적 성과를 보인 뒤 출마 여부를 확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권한쟁의 심판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한쟁의 사건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당시 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는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숙의 대응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어제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사건은 한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 5명 이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후임 지명 효력이 정지되는데 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전 판단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국정 현장에서 마지막 소명, 마지막 소임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한 말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대두된 이 상황에서 마지막 소명 이런 말을 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요. 자 지금 미국의 관세 전장에 그 대응하는 게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다. 예.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대선 출마나 이런 것들은 없다. 선택지에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한 대행의 과거 발언들, 그러니까 대행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보면 여러 차례 마지막 소명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소명이라는 부분은 본인의 각오를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이제 저 부분을 그 대선 출마를 안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언급한 저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이 정말 말뜻 그대로 마지막 소명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내용과 함께 또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결국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의도적으로 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상에서 국민들이 인정할 성과만 나온다면 그 성과를 가지고 예. 그 성과를 공직의 마지막 소명으로 하고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사실은 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의 안정과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반 하에서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관세와 관련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다. 자신의 욕심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한 대행이 아직 출마 여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행이 포함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여주시죠. 어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한 대행이 8.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0.9%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한덕수 대행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매기기는 부적절한 상황인데 수치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덕수 대행이 8.6% 얻은 겁니다. 지금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처음으로 등장한 그 수치가 8.6이다. 그러면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저 이제 뭐 경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다음번 조사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한다면 상당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을 좀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게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간에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조금 더 지나면 저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일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저 8.6이라는 수치가 한 대행이 아직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인데다가 한 대행이 이번 탄핵 전국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만약에 이 출마가 공식화된다고 한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수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현저하게 못 미쳐요.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지금 출마하는 걸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탈이념 탈정치 그래서 중도층 공략에 알맞는 사람으로 데려오고 싶은 건데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8.6%도 좀 전에 우리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친윤 지형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덕수 대망론이 국민의힘과 중도층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물론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시에 헌재 재판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가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육박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으나 거기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재명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 수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대행이 가장 격차가 적은 수치로 지금 나왔거든요. 26.6%포인트 차로 다른 후보들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가 가장 적었던 겁니다. 편집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도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아니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중도층에서 그래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도 아시다시피 중도층 지지는 별로 확장성이 없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고정적인 지지층이 정치인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앞으로 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관세 전장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는 중도층 흡수 가능성이 꽤 높다. 아마 본인도 그런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성일 대변인.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양자 대결에서 50%를 넘고 있어요. 사실은 중도 확정력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은요, 유보층을 생각을 해도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도층의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진짜 뭐랄까요, 네거티브 선거에서 어쩔 수 없는 덜 나쁜 차악 선택이라는 선거에서 중도층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결과라고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양쪽 다 중도 확장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도가 차악 선택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리얼미터 여론조사만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을 펼쳤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지금 수치화가 지금 나온 건데
뭐 이제 선거에서 가장 힘든 상대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누구냐를 따져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은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나온다면 탈정치, 탈이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역량 이게 중심 이미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정치적 행보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헌재를 지키겠다라고 뭐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세력을 이렇게 공격하는 정치적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차별화된 이미지로 나오고 예. 차별화된 그 굉장히 반전의 어떤 인기, 폭발력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중도 확장력은 오히려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던 분인데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기대가 반영된 분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확산되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 무시, 영어 과시, 후한 무치, 부인의 무속 친화설은 윤석열 판박이이고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발로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국민의힘 후보와 나중에 단일화하는 시나리오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다소 힘이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면은 그 경선 이후의 상황이 또 궁금해지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흥행의 요소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시나리오라는 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예. 국민의힘이 도저히 경쟁력이 못 미친다 하면은 뭐 다시 또 외부 영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그 후보 단일화 뭐 예.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대행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어제 오늘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준비가 된 후보라면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과 이 전 대표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범죄자고 나는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네수엘라로 가죠. 국민들이 그 선택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아마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국민들의 선택지가 어디로 갈지 그것은 국민들에게 선택에 맡기는 그런 선거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범죄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홍 전 시장의 말 중에 저희가 지금 주목이 되는 게 단일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보수 빅텐트를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야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는 홍준표밖에 없다. 이런 예. 걸 이제 국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장면,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재판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엔 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찌 보면 뭐 그 임박한 것, 뭐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이 그 대선 전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예. 것들도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으로서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이 뭐 2심에서 설령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법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국민들이 상세히 알게 되면 아마 이재명 전 대표를 찍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본인이 확신에 찬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당내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 의원과 이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선 과정에서 반탄파와 찬탄파 간
신경전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죠. 탄핵에 대한 결정을 헌재가 내렸습니다. 근데 탄핵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이 가열이 된다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선 나중에 중도를 어떻게 설득을 하죠? 예? 그러면 헌재의 판단에 대한 불복을 가지고 중도를 설득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는 오히려 당의 내분만 격화시키고 중도 확장력은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없애버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 반대파의 그 내부 그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전체 선거에 굉장히 불이익을 가져다 줄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병문 편집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원래 기존에 가졌던 입장이 있으셨던 거고 지금 일단 경선에서 그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경선 구도를 보면은 탄핵 반대파가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구도 어떻게 보세요? 자꾸 이제 탄핵 반대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당심에 소구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파가 조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표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본선으로 간다면 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이제 뭐 탄핵이다 아니다 하는 국면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 대 국민의힘 누구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 반대파 얘기는 국민의힘 경선에까지만 유효한 그 구도이고 본선에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던 오세훈 시장이 지난 주말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한 상황인데 이 두 분을 지지하던 그러니까 당심, 민심 또 표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 사실은 고정적인 지지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그 사실은 뭐 불출마나 아니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고 해서 저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나는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거야 하는 사람도 저는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우선 크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 경선 불참이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든지요. 김부겸 전 총리와의 이 제3지대 무소속 빅텐트 지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거 사례는 어땠느냐? 이렇게 정당을 초월해서 모였을 때 이 정당을 초월할 수 있는 큰 목표가 있고 그 큰 목표를 가는데 동의해서 작은 정체성의 혼란들을 이기고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큰 목표를 먼저 내세우지 못하고 작은 정체성의 차이가 안에서 부닥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정체성의 혼재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큰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디테일한 로드맵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인데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성공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조기 대선까지 딱 49일, 7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대권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67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내란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처럼 비폭력적이고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 병력을 투입한 거라며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재판에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출석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 내에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 재판부는 총 38명의 증인을 부르겠다며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면서 붕괴 위험이 커져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네,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네, 구조당국이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 50대 남성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오락가락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졌는데 2차 사고 위험이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수색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실종자가 지하 35에서 40m 지점의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크레인과 굴착기를 동원해 아스팔트를 제거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요. 사고 지점에서 50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는 운동장 갈라짐 현상으로 오늘까지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에 인근 지역 거주자 30여 명 등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져 숙박업소나 친인척 거주지, 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겼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붕괴 책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 작업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요. 시공사와 시행사 등 업체를 상대로 안전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현장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면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어제 형사 재판에서도 결국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93분, 그러니까 1시간 반 넘게 얘기를 한 건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법정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신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검찰이 기소 여지 진술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한테 묻고 변호인이 답을 하면은 재판장님이 직접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변호인의 의견과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그 변호인의 의견으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한 1시간 정도 그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한 것에 대해서 오전에 한 30분 정도, 오후에 거의 1시간 정도, 거의 90분이 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대해서 본인이 무고함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소사실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2024년 봄에 이게 계엄을 계획했고 그리고 가을에 김용현 장관을 임명했으며 그리고 결국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것을 심도 있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2024년 봄에 계획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넌센스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임명했는 것도 이 계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국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 자체도 이른바 메시지 계엄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와 같은 설명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는 앞으로의 어떤 그 있을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헌재 탄핵 심판 때 했던 그 주장과 형사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른바 경고성 계엄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앞서서 탄핵 심판 절차 중에서도 뭐 평화적인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메시지 차원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들 계속해 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주장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크게 의미 있게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형사 재판인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주장 부분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검찰로서는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증거로서 아마 입증하려고 하는 절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요, 어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 너무 난삽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소장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만 많고 알맹이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형사 실무를 하다 보면은 아주 자숙하는 모습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자백하는 사건은 최대한 자숙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말, 사과하는 말을 하고 최종적으로 송구합니다라고 하지만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펴기도 합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내란 프레임으로 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억울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얘기해야 될 것을 오히려 법조인이자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이 전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양날의 칼인 것이죠. 무죄가 되면은 저건 정말 무죄할 만하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에서 오히려 부당한 판결을 어떻게 보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날의 칼에 위에 선 상태에서 정말 변론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재판장에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헌재에서 나왔던 조 단장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재판장에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그다음에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말하기를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지시를 한 사령관들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영과급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 측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에 정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시나요?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글쎄요, 원래는 첫 증인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의 일정 때문에 변경이 되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지금 조성현 단장과 김형기 대대장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그랬고 어제 증인 신문에서도 결국 본인이 받은 지시, 본청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 일을 제기한 부분이 이런 단장이나 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직접 접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관들과 대통령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좀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어제 하루하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 이것만으로 뭐 선입견을 갖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그 법정 내 사진 촬영 금지가 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지금 재판부가 이거를 다시 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보세요? 봤더니만 언론 측에서 너무 늦게 신청을 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 구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 어제 지기현 부장판사님이 설명했는 걸 보면은 이 그 언론에서 재판 공개라든가 사진 촬영을 요청했는 것은 지난 4월 11일 저녁이나 돼서 있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날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재판장님이 다 재판 마치고 사무실에 가봤더니만 이와 같은 그 언론사의 요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관련된 규정에 따를 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예. 그게 동의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론 예외적으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허가를 할 수 있지만 원칙과 예외는 명확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다음 기일에 지금 뭐 매주 지금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특혜네 아니네 하는 것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진 지 닷새째인 오늘 여전히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아서 구조대원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사를 시작하기 한 7년 전 기본적으로 이 집안을 확인을 해본 결과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했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이게 사고 지점 반경 50m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다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그 학교에 대피를 하라라고 했다 보니까 추가적인 붕괴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추가적인 붕괴뿐만 아니고 예. 현장에 지금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무너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점검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사망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공사 현장 붕괴 책임이 어디 있는지 이 수사에도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의 초동 대처 적절했는지 이 부분 들여다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일단 지금 작업자 한 명이 아직까지도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경찰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초동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시공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입건 전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붕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 한 12명 정도를 일단 입건 전에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붕괴가 일어난 이유를 찾는다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경찰로서는 이제 수사에 또 면밀히 착수를 해서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영국 등 5개 나라와 최우선 무역 협상을 추진하면서 해당국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과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 국가의 무역 협상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최우선 목표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각 국가 당국자와 접촉해왔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방국 5개 나라와 무역 및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미국과 본격 협상 계획을 밝혀 한미 간 접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민감 국가 목록엔 한국이 그대로 포함된 채 오늘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인의 특정 기간 방문이 이어지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삭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지만 행정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 경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 커지고 있는데요.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전자제품은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이틀 후에는 아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조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해야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항상 먼저 발표를 했다가 이쪽 부분에 빈틈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환호를 하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다시 충격을 받는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일에 상호관세 부과 품목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제품이 제외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품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또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혼란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마다 이제 한 줄씩 트럼프 행정부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속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관한 관세가 결국은 미국 내 기업한테만 국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들이민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해당 품목들이 미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의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우리나라 기업이지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를 갖다가 품목별 관세 부과할 때 유연성을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같은 미국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미국 기업에서 사다 쓰게 만들므로써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에 대해서 추가 면제 시사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실제로 시행이 돼야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게 하겠다는 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간 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서 패배하면 바로 레임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중간 선거에서 스윙 스테이트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는 스윙 스테이트인 러스트벨트 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러스트벨트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관세를 부과했다가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바로 중간선거 패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으로 부품 관련된 관세 면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좀 자동차 업계에다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러스트벨트의 지지율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기업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리 기업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멕시코에는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SMCA라고 해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여전히 면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부 면제를 해주면 현대모비스나 현대트랜시스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에 대해서도 석병원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영국 등 5개 나라와 최우선 무역 협상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도 무역 협상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런 관세 통상 협의가 또
좀 진전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좀 뒷전으로 밀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옴으로써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일종의 그 협상을 위한 시작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뭐 투자를 한다든지 협력을 함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인도, 일본 같은 5개 중요 그 안보 동맹 체와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해서 상호 관세를 일부 낮추는 지금 성과를 내겠다라고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해서 뭔가 양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폭탄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에서는 이제 전략 자산, 전략 물품이죠. 히토류 수출 통제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관세도 보복 관세도 계속해서 추가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상보다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어디 있다 보세요? 예, 가장 큰 배경은 사실 지금 뭐 경제 핵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라는 이제 무차별 융단 폭격을 가하니까 중국이 미국의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히토류를 갖다가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뭐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이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뭔가 미국의 약점을 파악을 해서 가장 아픈 곳을 찌름으로써 지금의 무역 전쟁을 조기에 중단을 시키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1기 때하고 다르게 2기 때는 중국이 나름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그 무역 정책을 겪으면서요. 중국도 나름 대비책을 강구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약점을 공략을 하면서 지난번처럼 당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비중도 약 20%였는데 이제 15%까지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이제 맞대결을 해서 조기에 무역 전쟁을 종전할 수 있다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 폭탄 스텝 꼬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예, 지금 뭐 경제 핵 전쟁처럼 이게 격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이 무역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거의 히토류 재고, 중히토류 재고가 바닥난 상태거든요. 중국이 99%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첨단 산업이 올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모든 반도체부터 드론, 뭐 그다음에 뭐 전투기, 스마트폰까지 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이게 올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다급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과잉 생산된 제조업 제품을 갖다가 미국으로 수출해서 어떻게든지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에다 팔게 되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물가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 수출이 아쉽고 미국도 중국이 가진 히토류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양국이 다 아쉬워서 조기에 무역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무역 협상 벌인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소식들이 또 새로 추가로 들어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석병호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팝 가수 케이티 페리 등 6명만 탑승한 우주선이 현지 시간 14일 약 10분 동안 우주 비행을 마친 뒤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이번 비행은 베이조스의 약혼녀와 언론인 게일 킹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최초의 전원 여성 승무원 우주 비행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페리는 이날 우주 여행에 대해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한국 공연 조명의 대부 김창기가 조명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제35회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했습니다. 1996년 조명 감독으로 데뷔한 김창기는 지금까지 200편에 가까운 공연의 빛을 책임지며 자신만의 조명 미학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상은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현역으로 활약 중인 배우 박근형이 수상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태국의 새해 축제 송크란 축제 현장인데요.
태국 방콕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물을 뿌리고 새해를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열리는데요. 이 축제는 태국 전통 설날이자 물의 축제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한 해 동안의 아군을 씻어내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보기만 해도 흥겨운 분위기가 전해지는데 관광객들도 참 많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크란은 이제는 태국 현지인뿐 아니라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축제가 됐는데요. 특히 아유타와 같은 도시에서는 물총을 든 사람뿐 아니라 코끼리도 축제에 참여합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코로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물을 뿌려주며 관광객들의 큰 환호를 받습니다. 태국에서 이 코끼리는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행운을 나누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물과 웃음이 넘치는 거리 위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풍경이 송크란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웃음과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낮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대구와 부산 17도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